저는 이분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지식인. 아유, 또 왜 그러십니까? 너무 또. 예. 네,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이시고요. 3프로 TV에서 지구본 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선풍적인 가장 인기 프로그램이 아닐까 지금 이끌고 계시고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글쎄요,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재수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암기잖아요. 그렇죠. 암기고 네. 100% 이제 숟가락 그 아이스크림 통으로 따지면 네. 대충 크게 퍼먹다가 숟가락 조그만 걸로 바꿔가지고 끝까지 다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충 빨리빨리 퍼먹고 남기고 자꾸 딴 데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네. 애들은 이렇게 친구들은 무슨 말이지 멍해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나 할 때 와요 저한테. 그러면 야 이것도 모르냐? 네. 이거잖아.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러고 가는데 네. 시험은 친구들이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꼼꼼하니 남은 거 없이 작은 숟가락으로 바꿔가면서 교과서 구석구석, 3구석 구석구석을 네. 다 보는데 네. 저는 대충 이거는 이거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구나. 이거는 이런 거지. 끝. 그래서 시험 준비 기간이 기나 짧으나 네. 항상 점수는 똑같았어요. 만점. 아니요. 그래서 시험이 갑자기 네네. 있는 시험일수록 좋았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충분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네네. 저는 시험 준비 기간을 주나 안 주나 네. 성적은 비슷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본인이 이해하신 것도 있고 남들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탁월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려주신 친구분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것들은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친구들한테 예. 시험 잘 보는 비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잘 보는 요령 네. 너무 뻔한데 일단 학교에서 네. 수업 잘 듣고 네. 그 다음에 남한테 자꾸 가르쳐 봐요. 아, 가르쳐봐라. 예, 자기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네. 이번 단원 뭐 이를테면은 뭐 소인수분해다. 네. 그럼 소인수분해에서 내가 너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네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다 보면 자기가 잘 알면 끝까지 설명이 잘 돼요. 네네. 근데 설명 잘 모르면 하다 보면 꼭 말이 꼬여요. 잠깐만 이거 뭐지? 네네. 나 좀 찾아보자야.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뭐 특히나 이제 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네. 이런 종목들은 더 그렇죠. 이런 과목들은 설명이 안 되면 예. 내가 모르는 거. 근데 참 대단하신 게 이미 좀 그런 고등학교 학과 범위를 떨어진 지 예. 30년 되셨잖아요. 예. 저랑 동년배시니까 소인수분해 이런 용어를 아직도 쓰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자식이 하도 이제 네. 그 속을 썩이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지금 30년이 지나셨는데 예. 자식을 가르칠 정도의 지금 수학의 상식이 남아 있으세요? 지식이? 뭐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데 네. 그래도 손이 나가서 네. 얼추 풀는 것도 있어요. 손이 알아서 푼다고요? 이제 은퇴했어요. 아들, 이제 자식들이 이제 거부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제로 야. 가르치는 거는 이제 다 은퇴했고, 네네. 이제 요즘 잔소리만 하고 있죠. 아무튼 또 멋집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도저히 과외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러시군요, 보면. 근데 중학교 때까지 일단 과외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 역시 다르구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법무법인 율촌이시잖아요. 예. 그럼 법무에 대한 일이실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 그런 뭐 정보, 경제, 뭐 인문, 사회,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분야의 지식을 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데도 알기 쉽게 쏙쏙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그때마다 되게 민망해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떻게 됐지?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네네. 이제 대충 알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학교 다닐 때는 맨날 혼나고, 네네. 이제 시험 성적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 이거 원동력이었는데,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나이가 30살 중반쯤 정도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 일이라는 건 학교 시험처럼 100%가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의 상황을 빠르게 하면 좀 도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좀 이제 습득이 되고 특히나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하던 일들이 주로 이제 무슨 어디 자료를 찾고 네. 정리를 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어떨 때는 뭐 페이퍼로 어떨 때는 구두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레파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는 아닌데 좀 효율적으로 해봐야겠다. 그 학교에서 보통 하는 식의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말고 네. 조금 뭔가 사람들한테 새롭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냥 그런 좀 약간의 문제의식 정도는 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일들이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대중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뭐 팟캐스트나 네.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왜 좋아하시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되게 네. 사실 지금도 신기해요. 예. 네, 한국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좀 지식이 많은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특히 한국 분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는 워낙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수험생들은 주기로 했지만 옛날보다 질적인 수준들은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식에 대한 경외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것들보다는 브로드하게 알아야지 이런 투자 상품도 있구나, 이런 상품도 있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얻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투자는 돈이 없어서 네. 별로 이제 관심을 못 기울였어요. 사실 예전에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상품이 있어. 네. ETF라는 게 나왔대. ELS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네네. 그냥 신문기사 찾아보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 다르구나. 네네. 그러면 이런 상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어. 돈이 없으니까 저거를 내가 사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네. 그냥 사이버머니죠. 머릿속에서.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사회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감각은 생겼구나.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거를 막 직접 했으면 아마 무서워서 네. 오히려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100% 좀 공감하는 게 아까 학창 시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내가 대충 안 것들을 대충 말씀해 드렸는데 잘 설명을 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가 올라갔다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 최준영 박사님하고는 한 이제 3, 4년 됐는데 이게 툭툭 던지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요.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최준영 박사님은 그걸로 투자하시지는 않는데 툭툭 던져준 아이디어 때문에 다른 분들은 도움을 받아갖고 투자에 도움이 되고 그게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뭐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지 3프로 TV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정보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채널 지금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주로 투자에 지금 아무래도 되게 관심이 많겠지만 그렇죠. 1년 365일 몇 년씩 그걸 투자만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항상 흐름들이라는 거는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바뀌는 흐름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왜 바뀌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내일도 잘하라는 법이 없는 게 사실 네. 이 투자 쪽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경험, 그다음에 적절한 호기심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자기 확신 이런 건 조금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면서 예. 남들 말에 경청하면서 예. 이것들을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좀 해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최준영 박사님께서 최고의 조언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최준영 박사님에 대한 프로필 겸 예. 좀 배경 지식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 그래서 저희가 경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얻고 싶은데 네네. 아마 주력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 환경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세미나 많이 나오시고 예. 칼럼도 많이 써주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책도 일부 담당하시기도 하셨고요. 예. 어쩌다 보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거는 뭐 사전에 오간 질문이 하나도 아니었었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 탈원전을 했다가 예. 살짝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이게 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좀 시간이 예. 필요한 것들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탈원전을 또 탈하겠다고 해서 네. 좀 저희들이 이게 예. 좀 어떤 게 우리 잘 모르겠어요. 원자력은 나쁜 것 같은데 없애는 예.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당장 에너지 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좀 좋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정답이 오늘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아,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에너지나 이런 쪽은 되게 중후장대잖아요. 뭐 하나 깔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아요. 한 번 깔아놓으면 100년씩 써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번 결정을 하면 계속 오래 가고 그 사이클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난 한 10여 년간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막 요동치고 있는 이제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옳았고 누가 틀린 게 아니고 사실은 과거의 시스템이 이렇게 빠른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지가 않는 시스템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주로 전기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 그러니까 네. 갈수록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는 적게 써야 된다. 네. 그러면은 화석 연료를 안 쓰면 전기를 쓰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집에 그 천연가스 석탄 연탄난로 떼지 말고 네. 우리 그 온풍기 쓰면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거냐. 근데 그 전기를 이제 이왕이면 깨끗하고 저렴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비싼데 깨끗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들은 싼데 좀 지저분하고 네.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필요할 때 빨리 불러올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불러오려면 미리 예고를 해주고 예약을 좀 걸어놔야 되고 그렇죠. 예, 다 특성들이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라는 것들은 24시간 365일 단 1초라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섞어요. 에너지 믹스. 예. 에너지 그래서 뭐 원자력도 있고 LNG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어떤 걸 줄여나가고 어떤 걸 올려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우리도 회사에서 뭐 일하다 보면 저 친구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뭔가 좋은 조직은 그거를 다 장점을 잘 뽑아가지고 네. 좋은 결과를 만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도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 친구는 단점이 너무 커 보여. 막 그래가지고 너무 미워하고, 저 친구는 또 너무 이뻐하고, 네.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각자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잘 부각시켜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편하게, 그리고 싸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비쌀 수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 같다.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가면서도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한 어떤 환경과 지구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면 이제 그 길이 멀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제까지는 천연가스가 제일 쌌는데 네. 갑자기 천연가스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막 몇 배씩 오르는 상황이 생길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어제는 맞고 오늘은 그러다 뭐 이런 표현이 참 생각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예, 뚜렷한 건 없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2018년, 19년 그때는 이제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완전히 디플레이션은 사라지고, 드디어 모든 중앙은행장들의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는데, 네네. 너무 열심히 불러왔는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심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뭔가 다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오르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투자해야 되나? 그럼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사람이 처한 입장마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 20대, 20대. 예, 20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직업 선택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요즘에 그 뭐죠? 구급 공무원 시험률이 이제 응시율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무원이 지금 어떤 그 신랑감 후보, 신부감 후보 1등이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또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무원이라는 이제 직업의 장점은 뭐죠? 신분 안정성. 그다음에 그렇죠. 헌법이 보장하는 노후의 연금. 근데 연금은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여러 번 개편이 되면서 맞아요. 국민연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주로 간주를 하고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항상 급여는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국가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급여 조건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갈 거냐, 이게 2, 3년 있다가 다시 안정적인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2000년대 이후에 겪었던 물가도 계속 안정적이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을 갈 거냐, 아니면 계속 1년에 7, 8%씩 이게 튀는 상황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연금 생활자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만약 이걸 보시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잘 노후 설계를 해놔가지고 1년에 나오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와. 이 정도면 그래도 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한순간에 다 끝장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잘 안 오르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나의 이제 노후는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삶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는 이제 2022년, 23년이면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옛날식으로 뭐 한 7, 8년씩, 10년씩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떻든 간에 트렌드라는 게 그렇게 안 바뀌던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럼 바뀌고 나면 또 몇 년은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오른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안 오르면 한 두 가지 있겠네요. 내 월급하고, 예, 우리 아이들 이제 성적하고, 예. 네. 아무튼 안 오르는 것들을 올리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오르는 것들을 어쩔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 막 오른다고 말씀하셨고, 예. 지금 또 해외에서도 뭐 지금 뭐 중국과의 우리가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지고,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소련과의 러시아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막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좀 그렇죠. 황당한 질문인 건 알겠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신경도 안 썼던 전기예금,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투자를 하실 때는 레버리지, 대출 같은 경우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제 부담이 과거에 뭐 2, 3%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5%, 6%. 근데 이게 과연 끝이냐? 네. 그러니까 당장 대출을 낼 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변동이지 했는데 이젠 고정으로 해야 되나?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의 맞추면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다고 2023년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돈만 주면 언제든지 내 손아귀에 딱딱 넣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흐름들이. 그래서 뭐 과거에는 중국에서 들여오면 주문하면 2, 3일이면 들여오던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네. 팜유 수출을 하지 마.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네네. 야 이거를 여기다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비싸게 파는데 이거를 왜 싸구려 광산으로 팔어? 팔지 마. 그래서 결국은 뭐 현대차도 뭐 LG도 거기다가 이제 가서 전기차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만 주면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려할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보면은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러시아 같은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옆에 만만한 나라가 그냥 쳐들어가는 일이 그것도 유럽 대륙에서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지도 그렇죠.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는 되게 커졌고, 근데 그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이 줄어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사방이 지뢰밭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뭘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있는 거를 잘 지키고 있는 걸 잘 지키자. 예, 일단 있는 거를 잘 지키고 네.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하셨던 특히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년간 네. 많이들 재미 보셨잖아요. 2020년, 21년 뭐 동학, 서학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때 이 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리스크나 이제 어려운 상황을 못 보신 거죠. 그렇죠.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50 정도 되는 사람은 또 시작이군. 이제 뭐 이제 또 몇 년 가겠네. 네. 이런 상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반토막?
가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야, 장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오르고 한쪽에서는 빠지고.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사놓으면 오른다. 이제 대팔도사님은 이제 저리 가시고 이제 좀 신중해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죠 보면은.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고 판단이 조금 애매하지만 조금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조금 리스크 예, 관리를 하는 일단은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참호에 들어가서 네. 이제 눈만 내놓고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돌아가나. 잘 지키자.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땅에 박고 난 아무것도 안 볼래, 안 네. 들을래 이러면 안 되죠. 네네. 예. 이런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진영 박사님의 또 지구본 연구소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른 방향성으로 막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고 있는데 네. 최진영 박사님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나라가 있을까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당연히 제일 많이 관심 있는 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동유럽 쪽 이제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옆 나라들도 이제 네.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일단은 이거는 그냥 재미로 질문인데 네. 전력차가 엄청 낮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압도적이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셌던 것들인지 러시아가 생각보다 약했던 것들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지금은 이제 조지아라고 부르는 이제 옛날엔 그루지아라 불렀던 그루지아. 조그마한 네. 나라하고 이제 짧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의외로 별로 그렇게 세련되거나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잘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다음부터 이제 군사 개혁에 나섰어요. 옛날 소련 시절에 무기들도 치우고, 네네. 그 다음에 징집병도 줄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14년까지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배후에서 주종한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전쟁, 하이브리드 워라고 보통 그러죠. 애매한 전쟁을 통해서 크림반도 꿀꺽 가져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꿀꺽 가져가는 모습을 봤죠. 네. 되게 무섭고 어떻게 보면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요. 해치웠단 네. 말이죠. 네네. 우크라이나군은 지리멸멸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국방 개혁을 하면서 군 현대화를 나설 때 사실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취약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이제 외국 그 방위 산업체들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품을, 어떤 경우는 기술을, 어떤 경우는 통째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국방 개혁에 나서 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2014년에 일단은 갑자기 문이 탁 닫힌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러시아군 개혁은 계속됐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쉽고 편하게 돈만 주면 외국에서 회사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네. 라고 했던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그 군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고 2015년 이후부터 그에 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다가 한 방 크게 딱 맞았죠. 네네.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고 2015년부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거기서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도 써요. 아프리카 같다. 사람들만 이제 백인이지. 예,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뭐 사실 그 1인당 국민소득 보면 한 $4,000 정도 돼요. $4,000. 예. 근데 막상 가서 생활하신 분들은 한 그래도 $10,000 정도 되는 나라 같은데?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대부분 다 지하 경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물밑에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네. 부정부패도 되게 많고 그런 나라가 사실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힘 있는 사람들도 이것까지 우리가 부정부패 대상으로 삼으면 이거는 정말 쫓겨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별로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벌써 한 7년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많이 현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나토 군하고 어떤 같이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의외로 이제 탄탄한 전력들을
이제 갖추게 됐던 거죠. 물론 전력 차이는 꽤 클 수밖에 없지만 네네.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는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우리 내 땅이고 내가 잘 알고. 공격하려면 20배 정도 그렇죠. 세야지. 예, 적어도 공격에- 다섯 배는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열심히 분석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당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설마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짜 쳐들어온다. 언젠간 꼭 쳐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연습과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쪽은 상대방을 가볍게 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상대를 진지하게 보고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진 다음에 터지기 직전부터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숨길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다른 편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점령을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뭐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복구 작업하려면 힘드니까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이제 그게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거죠,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 뭐지? 라는 상황이 됐고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주로 도시에서 많이 싸웠으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숨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동부전선 평야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일단은 너희들 땅을 뺏겠다 라는 입장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규칙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바뀐 상태다 보니까 이 규칙에 이제 룰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같이 또 잘 바꿔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그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말 느려요. 느리고 희생도 크고 하지만 꾸역꾸역 그래도 지금도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많이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좀 긴 얘기를 아주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야, 그럼 이것들 때문에 좀 아까 맡은 뭐 그 천연가스라든지 예. 에너지 문제도 생겼고 예. 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또 곡창지대였다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것들에 대한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수입 또 원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또 올라가겠네요. 또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당장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지원하지만 러시아한테는 또 가스 요금 또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어허. 예.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가스를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유럽은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았고 그렇겠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섬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를 썼는데 서로 수시장이 달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독일이나 이런 이제 큰 고래 같은 친구들이 작은 LNG 시장에 풍덩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아. LNG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 최근 그래도 좀 내려간 추세이긴 한데 엄청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도 이제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도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고, 네네. 예, 전기요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야 되고, 아이고. 한전 적자가 25조 원이에요 올해. 예상 20조냐 25조냐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맞추기 내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전기값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싼 편인 거죠. 그렇죠. 싸죠. 싼 편이죠. 예, 싼 그러니까 더 역자가 심하겠죠. 물가가 무섭다고 지금 현미님께서 지금 막 하시는데 저도 진짜 무섭네요. 예.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월급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고 월급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느리고 한 발 늦죠 맨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외에 또 이제 예전에 그렇게 공조를 하던 나라들에서 공조를 못 받다 보니까 새로운 또 이런 뭐 수입국들, 수출국들을 찾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취임하면서 일본에서 또 축하 하원도 보내오고 그럼 일본과의 관계가 또 호전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기대되고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일본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환율 맞죠. 환율이 지금 완전히 일본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예, 굉장히 떨어졌는데 사실 예전에 더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000 몇 년이죠? 2006년. 2006년 때는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그때 100엔당 750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 야. 예, 지금이 뭐 900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되게 내려갔다. 그렇죠. 1000원 정도 하다가 내려갔으니까. 예, 1,100원 하다가 이제 내려갔으니까 되게 내려가는 건데 사실 예전엔 더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그 2000년대 중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엔화 대출 참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 당시 우리나라 대출은 한 5%. 네. 근데 그 당시 엔화 대출은 수수료까지 합해도 1.7%. 그냥 대출 받아서 여기다가 이게 대출 장사 해도 그렇죠. 엄청 예, 남는 거네. 엄청 남는 거였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이제 대출 알선업 대출 알선업 맞아요. 이런 것도 하셨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 한순간에 N고로 확 바뀌면서 그렇죠. 원금이 2배로 늘어나서 다들 이제 폭망하는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했는데 네. 요즘에 보면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으로 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또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 비슷해지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생활 수준은 우리가 더 높은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걸 어느 나라가 더 낫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분명히 이제 거의 대등한 상태로 이제 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인데 과거에는 이제 그래서 또 일본 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주로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되면 우리 투자가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고잖아요, 상대적으로. 원고죠. 예, 상대적으로 한국 돈으로 일본에 살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옛날보다 더 많이. 네, 근데 사는데 이제 가서 뭐 기념품 사고 이런 거 말고 그럼 뭘 삽니까? 좀 덩치가 큰 것도 좀 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덩치 거죠. 큰 거 뭘 살까요? 뭐 부동산이죠. 일본 부동산. 예. 거기 폭락한 데 아니에요? 그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 토지 가격은 많이 내려갔어도 일본 아파트 가격은 네. 그래도 꾸준하게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꾸준하게 뭐 지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동경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그렇죠, 도쿄 경우는 같은 경우. 예 도쿄 이제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견조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에 비해서 뭐 아파트로 대표되는 걔네들 맨션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그런 가격들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평대 후반 정도 되는 게 한 7억, 8억 정도? 도쿄 한가운데? 한가운데는 아니죠. 아주 좋은 데는 뭐 거기는 이제 넘사벽이고요. 네네네.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역세권. 역세권이고 출퇴근 가능하고. 예, 상당히 네.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한 마포나 아니면 판교 정도의 이미지 같은. 그러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이제 그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요즘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맞벌이를 한 부부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좋잖아요. 교통도 그렇죠. 편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주머니에 돈도 있으니까 좀 비싸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대상들이 보통 공략하는 곳들이 이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마다 편차는 크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그러면 별장으로 쓴다 이게 아니고 가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입 같은 경우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당장 가서 하시라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제가 처음에 해외 주식 투자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가 2009년, 10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 해외 주식 계좌 한번 열려고 그러면 이제 거의 본사까지 와야 돼요.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본사를 그렇죠, 그렇죠. 방문해서 진짜 예, 계좌 열고 장벽이 크니까 투자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어요. 뭐 지금은 아주 조그만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되잖아요. 지금 뭐 그 업장까지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예, 하고 다 있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열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면 그만큼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쪽에도 이제 국내를 떠나서 해외 쪽 물론 이제 덩치가 크고 그렇죠. 또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특히나 이제 뭐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어렵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연초에 터키 리라화가 이제 대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진짜 3배 뭐 이렇게 됐다고. 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탄불 그 같은 경우 보스포러스 해협 보이는 뭐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정말 그림 같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한 25억 뭐 이렇게 하던 아파트들이 3분의 1 토막 났으면 8억, 9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서 투자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이스탄불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좋죠.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충분히 사실은 이제 그런 기회 때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탄불은 너무 멀고 언제 놀러 가? 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깝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하기도 비교적 편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택 관리를 대행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잘 그렇죠,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은 또 관리 대행 잘 예, 잘 되어 있잖아요. 물론 수수료를 다 내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큼 마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간의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보여왔던 어떤 지역들을 잘 선별한다면 뭐 크게 뭐 몇 배씩 이게 아니고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한 수준.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N저인데 N저가 이제 방향이 또 몇 년 있다 뒤집어져 가지고 N고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차익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제 팔고 현찰하면 뭐 그냥 그렇죠. 현찰까지. 예. 그 100인당 뭐 이제 한 900원 선에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다시 1,200원. 그러면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시세가 거의 오르지 뭐, 않아도 거의 뭐 예. 100% 가까운 수익률이. 예.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받는 임대료 네. 월세로 받을 경우에는 그렇죠. 거긴 뭐 다 월세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한 번쯤 네.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처음 가는 길은 되게 힘들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심 기울이시는 보다 보면 특히나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네. 여러 가지 루트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예, 한 번쯤 그런 식으로 좀 다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해외 부동산 난 너무 거창하게 막 접근하지 말고 아니, 지금 예. 100% 공감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제 주변 분들이 예. 해외 부동산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특히 일본, 미국, 네. 뭐 베트남 이쪽은 굉장히 많이 투자들도 미국, 베트남은 많이들 하셨죠. 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말레이시아도 이제 꽤 많이 하셨고, 네네. 예, 그런데 사실 일본은 그 동안에 조금 관심들이 좀 그렇죠.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예, 있었죠. 없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좀 나쁘지 않은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툭 던져주시는 게 늘 예. 저렇게 저한테는 막 뒤통수를 딱 치는 거 머리가. 근데 이제 그렇구나. 문제는 이제 엉덩이 네. 떼고 네. 나가서 이제 그거를 찾아보고 네네. 비행기 타고 가서 예. 물건 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런 이제 적극성이 필요한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좀 없어요. 바쁘시기도 하고, 예.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또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이게 갑자기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꼭 일본이라고 특정하지 마시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시야를 좀 넓혀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어떤 네.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우리나라가 그 뭐 일단 뭐 강남이라든지 좀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이제 전 세계랑 비교해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외국 부동산 못 샀거든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중국 것도 못 사고 홍콩 것도 못 사고 일본 것도 못 샀는데 지금 그 나라들 중에는 물론 핵심 부부들은 월등히 비싸지만 그냥 괜찮은 입지, 적당한 입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파트 팔아서 투명히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워낙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규제를 해놓은 바람에 예. 투자를 전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뭐 국가 선의 차원에서도 그렇죠. 이제 해외 자원 이 목돈을 이제 네. 해외에서 이제 뭐 반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또 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리스크는 커요.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선발자의 또 이득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야. 여기 안 돼.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그렇죠. 한번 본인이 이제 들여다 보시면서 내가 한번 해볼 만 하겠다. 라고 하면 하는 거고. 네네. 아니면 이제 접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기회를 지나갔을 때 내가 어디선가 이야기 들었었는데 놓쳤다라면 억울하잖아요. 네. 예. 아마 오늘 방송이 아마 이게 한 몇 달 후에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설마. 뭐 일본 부동산 투자자 들었다. 뭐 한두 명 들어도 늘은 거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 한산프로 TV에서 예. 지구본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예. 이 지구본 연구소의 인기 비율은 뭘까요? 글쎄요, 저도 되게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3프로 TV에서 이제 하다가 채널을 이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채널도 사람들이 네. 좋아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궁금한 게 많아져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네네. 예. 스리랑카 왜 부도 나왔지? 그게 부도 나온 게 그러면 내가 저 동남아 펀드 집어넣은 거에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뭔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나는 궁금한데 잘 모르겠고.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욕구를 되게 묘하게 잘 이제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항상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구본 연구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제가 3프로 TV에서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조회수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네, 아르헨티나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정도 지금 나와 있을까 누적 조회수는 아마. 저 의외네.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뭔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탔는지. 아르헨티나가 조회수로 보면은 되게 이제 임팩트가 컸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재밌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남극이었어요. 남극. 예, 남극 이야기 중에서도 두 번째 네. 편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재밌게 잘 들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게 많았고 의외로 꾸준하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쪽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도대체 이스라엘을 도대체 왜 좋아하시나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다 막혔으니까 못 가는데 저는 엉뚱하게 나중에 답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그래요?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미리 좀 알고 가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게 이제 보면은 들을만해라고 이제 그 서로 추천을 해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성지순례. 예, 성지순례 학습용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그 좀 유달리 인기가 좋았던 그런 국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는 넓고 알아야 될 사항들은 되게 많은데 네네. 그런데 좀 목말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해외 특히 이제 옆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신문들 보면 국제면이 상당히 세요. 그렇죠. 탄탄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제 국정 연설을 했다. 그러면 전문을 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하게 분석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파원들이 직접 가서 취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국제적인 인식을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도 많이 하시고 되게 적극적이죠. 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아졌는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는 접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 같은 채널까지도 찾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분석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들도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어이없는 사건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핵 위험도 있었고 북한이 이렇게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시기가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면에다가 계속 그 일면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위험 뉴스가 나오는데 예. 한국에서는 뭐가 계속 이슈였냐면요. 예. 최진실, 조성민. 그러니까 조성민이 최진실을 때리고 예. 최진실이 조성민을 때렸다는 뉴스가 일주일 내내 일면 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 원래 항상 위협에 있으면 덤덤해지잖아요. 뭐 폭탄 테러 맨날 일어나는 이스라엘도 다 네. 나이트클럽 다 놀러 가고 총 메고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저는 좀 우리나라가 커진 덩치만큼 네. 좀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 국민들도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다양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역할들을 전 최진 박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으셨지 않았나 싶어요. 별 말씀을요. 왜냐면 다른 채널에서 이게 깊이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알려주는 채널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최진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를 좀 따라하는 아니면 좀 비슷하게 하는 콘텐츠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3프로에서는 제일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들 정보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현실 중에서 우리가 좀 젊은이들이 예. 제일 관심을 갖고 조금 뭐 좀 관심을 갖고 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되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느 시절이나 20대는 30대 초반까지 요즘엔 그렇죠. 다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네. 예,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자산의 어떤 격차들도 커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윗대에서 넘어오는 또 그 뭐 증여라든지 이런 자산 격차도 되게 커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네.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념하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더 좋은 계층으로의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프랑스 그러면은 프랑스는 20대, 40대, 60세, 60대 보면 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지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잘 보면 저보다 더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은 만나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유 이제 뭐 그래도 겨우 굶지는 않은 근데 항상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는 되게 이렇게 예전에 힘든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도국에서 막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과 마인드가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조금 밑에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중진국이죠. 아 이제 뭐 밥은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항상 뭐 여기저기 눈치도 좀 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뭘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또 네. 다양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도 힘든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뼛속까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선진국 국민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수준이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뭐 이제 할아버지 3대가 이렇게 서서 똑같은 거를 바라보는데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해야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맞아. 이렇게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세대 간에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이제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시간이 이제 좀 흘러야만 이제 해소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20대나 이제 청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이제 일확천금, 뭐 한순간에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돌파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마음이 급할수록 네. 되게 그 급한 수를 던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MF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웠고 집안에 이제 사업 실패로 되게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정도부터는 99년, 뭐 2000년 이럴 때 정말 온 가족이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장만이 되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사실 되게 박탈감도 크고 허무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지나고 생각해 봤을 때 제일 그 다행스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섣부른 어떤 위험한 투자 없는 돈 썰어 가지고 막 어디 이상한데 이상한 물건 이런 데 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전체적으로 내가 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계속하면서 눈을 키웠다.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도 좀 들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이제 포지션에 와서 약간의 상황이 개선이 됐을 때 뭔가를 내가 이제 내 판단을 믿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제 판단에 대한 자신감 네. 이런 거를 그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뭐 힘들어 다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없. 특히나 20대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내 미래는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한 2년 동안 이제 친구들도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는데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태까지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하는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인센티브나 어드밴티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보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이게 인구가 감소를 이제 하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인구 감소.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인가 되면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사람이 없어서 네. 이제 고민하는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개발자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네, 그 그런 IT 일이죠. IT 업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서로 빼가고 막.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특별한 어떤 특수한 직종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다 그런 흐름들이 점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확 줄어가지고 예. 취업이 너무 잘 돼갖고 예. 한국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었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서 이제 맞아요.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음. 힘 만드는 건데 그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임금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 뭐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관련 업종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만 하면 한정된 사무 노동직을 가지고 몰려들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와도 사실은 이 업종의 사무직이라는 보통 일반적인 사무 업무라는 이 직종의 미래 비전이 네. 과연 박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들 뭐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는 뭐 배관공만 해도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타일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돈을 잘 벌죠. 없어서 그렇죠. 없어서 못하죠. 예. 평생 탈공하라는 이야기냐라는 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초반에 내가 뭔가 시드머니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그 판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양한 것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연관되는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새로운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제 바라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일이라는 게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과 연관돼 있는 많은 이제 그 수반된 뭐 업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관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밖에 있으면 잘 몰라요. 어렴풋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보면은. 그 속에서 나한테 적성도 맞고 네.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비전도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나 공부하는 게 싫어.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그런 지적인 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는 게 맞고. 네. 그래서 뭐 요즘엔 다들 이제 코딩은 필수다. 프로그램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약간은 좀 회의가 들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코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결국 코딩이라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수 그렇죠. 있어요. AI가 제일 잘할 거예요. 자기들 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큰 방향 잡아주면 되는 거고 글쎄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거고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에 네.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좀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제일 핵심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 네. 일단 엉덩이 떼고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보고 전화하고 그렇죠. 예,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돌아가고 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가는 거지 인터넷 백날 찾아보고 책상에 앉아서 고민해봐야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예. 아, 너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좀 일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어느 순간 때부터는 이제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공부로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어저께 방송에 빌사남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딱 3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예. 쪽 요구가 와서 그 업체를 매칭해 주시고 가끔 또 신축에 대한 또 요구가 들어와서 매칭을 해줬는데 그냥 네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중개업소를 하다가 인테리어 회사하고 시공회사까지 차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계속 뭐 만들어 가더라고요. 예. 요구하는 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들 이렇게 입주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쭉 해보면 다들 제일 큰 불만이 도배에 대해서 불만하시는 분이 많아요. 도배. 예. 사실 생각해보면 맞아요. 도배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졌거든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 쓰리데라고 그러면서 또 무시하고 막. 근데 이제 갈수록 다들 이제 실크 도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고 눈높이는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품질에 그렇죠. 대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처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눈높이 안 맞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자동화는 되고 있죠. 또 도배 풀 바르는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좋아졌고 편해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좀 한정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넓게 보면 인테리어라는 업종에 내가 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업종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내가 다른 업으로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평생 직업도 없고 없죠. 예, 뭐 평생 직장도 없고 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메리트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렇겠죠 앞으로. 예. 아무튼 정말 계속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경험이고 이건 현장에서 좀 반드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앉아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예. 마무리하면서 좀 이제 질문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예. 전문 일로서도 좀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셨는데 예. 유튜버로서도 어떻게 보면 재미나 예. 보람을 느끼세요? 어떠십니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무감도 꽤 많이 느껴요. 의무감. 예. 네. 예. 근데 이게 잘 아시잖아요. 꾸준하게 약속된 시간에 네네. 약속된 컨텐츠를 내놔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네. 예. 하다 보면 나는 처음에 좋고 즐거워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단기간에 26만 9천만 명의 예. 구독자를 소유하셨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100만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예. 100만이 된다.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100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예. 그럼 100만 유튜버가 되면 유튜버로서 전업도 가능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디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항상 새로운 미디어는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있고 사람들은 새로운 컨텐츠나 형식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독일 사람이 프랑스에 갔다가 쓴 그 기행 같은 게 기억이 나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책에 네. 미쳤다. 길 가다가 책을 보다가 자빠지고 걸려서 지붕 위에서 이러다 책을 보다가 떨어지고 부엌에서 책을 보다가 불을 낸다. 이해할 수가 없다. 네네. 근데 그게 책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생각하면 요즘의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중독됐다. 유튜브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다. 라는 게 계속 갈까요? 평생? 그러니까 유튜브도 새로운 매체였었던 것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지난 다른 걸로 2년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그러네. 저도 이제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네. 우리가 옛날 CF 문구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동향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유튜브에 대한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선호도, 네. 이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좀 어떤 게 조금 더 보여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때는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영화관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영화관이 이제 더 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네, 마이맥스도 나오고 그렇죠. 뭐 예. 72mm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서로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서로가 또 거기 뭐 나름대로 자리에 또 이렇게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뭐가 생각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주파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텔레비전보다 더 이렇게 새로 들어오기가 힘들었잖아요. 예. 케이블 TV가 생겨도 라디오는 딱 자기들 주파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라디오가 망한다 그랬었는데 예, 오히려 라디오가 괜찮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가 나오면서 라디오는 한순간에 이제 또 힘들어졌죠. 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계속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어떤 매체가 되든 그냥 저를 찾는 분이 계시고 제가 거기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매체들을 미디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되는 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일들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하는 일에서 얻고 배우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분들의 사랑 27만 명, 26만 명 되게 이제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이제 그렇죠. 숫자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관심이란 건 언제 어떻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던 일을 네. 열심히 잘 하는 게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 예. 특히나 이제 나이 50이 됐으니.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준영이라는 존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 같아요. 별 대한민국에서.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준영의 원칙이란 난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또 최준영 박사님을 좀 따라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 하나만 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원칙.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저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노력이었냐, 네. 운이었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72년생이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만 50이 되는데 네. 그런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궁금했고 세상 모든 일이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네. 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준용한테 원칙이다라고 하면 호기심을 잃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